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물을 심는 아이. 작은 손에 들린 물통 하나가 세상을 적실 수 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서쪽으로 몇 시간을 더 가야 도착하는 작은 마을 키투이. 붉은 흙먼지가 바람에 실려 눈썹 사이까지 스며드는 그곳에서 나는 한 소녀를 만났다. 이름은 마리암, 11살, 초등학교 5학년. 날마다 학교에 오기 전에 2시간씩 물을 길어 오는 아이였다. 우리는 그 마을에 태양광 정수 펌프를 설치하기 위해 NGO 프로젝트로 갔고, 나는 통역 겸 사진 기록을 맡고 있었다. 시골의 가난은 예상했지만 그곳에서 본 풍경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우물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10km나 떨어진 작은 웅덩이에서 진흙 섞인 물을 퍼왔다. 어떤 날은 그 웅덩이마저 말라 있었다. 마리암도 매일 새벽에 일어났다. 파란 플라스틱 통을 머리에 이고 엄마와 함께 먼 길을 걸었다. 한 번 다녀오면 반나절이 지나 있었고, 그러고 나서야 학교에 올 수 있었다. 가방은 낡았고 교복 치마는 해졌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마리암, 넌 힘들지 않아? 그녀는 대답 대신 웃으며 물통을 쳤다. 물이 있으면 학교에 올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흘려보낸다. 샤워, 설거지, 세탁, 심지어 그냥 손 씻기 위해서. 하지만 마리암에게 물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였다. 물이 없으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부도 할 수 없으며 결국엔 꿈도 꿀 수 없었다. 며칠 뒤 우리는 학교 앞 공터에 정수 펌프를 설치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이 장치는 지하 깊은 곳의 물을 끌어올려 맑은 물을 공급해주는 기계였다. 설치가 끝난 날, 마을 아이들과 어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마리암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달려왔다. 처음 물이 뿜어져 나왔을 때 마리암은 그 물줄기를 손바닥으로 받아 얼굴에 문질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아침에 물 기르러 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매일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녀의 눈물은 붉은 흙바닥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카메라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을 렌즈로 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저 나도 옆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다. 몇 달 후 나는 마리암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펌프 덕분에 아이들이 모두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의 여성들도 식수를 위해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언니,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물처럼요. 물처럼. 그 단어가 참 깊었다. 말없이 스며들고 존재 자체로 삶이 되는 것. 그녀에게 물은 단지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꿈을 키우는 토양이자 매일을 견디게 해주는 희망이었다. 나는 요즘도 종종 생각한다. 서울의 아파트 싱크대에서 물이 철철 나올 때마다 마리암의 파란 물통과 웃음, 그리고
울음을.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한 소녀가 2시간의 길을 걸어 한 바가지 물을 구하고 있고 그 물 위에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그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물 같은 사람으로. 제목: 점심 도시락의 비밀. 진심은 엉뚱하게 전달돼도 결국 마음을 움직인다. 인도 뭄바이. 무려 2천만 인구가 넘는 이 도시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도시락이 오간다. 출근길 사람들의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있고 오후가 되면 어디선가 나타난 남루한 유니폼 차림의 남자들이 하나같이 도시락을 모아 끌고 간다. 그들은 바로 다바왈라라고 불리는 도시락 배달원이다. 수백만 개의 점심 도시락을 주인에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달하는 이들은 세계에서도 희귀한 배달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그들의 정확도는 거의 100%라고 한다. 그런데 몇 해 전 그 완벽한 체계를 뒤흔든 단 하나의 도시락이 있었다. 한 남자 사장. 뭄바이의 은행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직 남자였다. 아내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그는 매일 같은 점심을 먹으며 삶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조차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았고 오직 식탁 위 도시락통 하나만이 그들의 유일한 대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도시락을 열고 깜짝 놀랐다. 이건 우리 집 음식이 아니잖아? 양념이 다른 카레, 반쯤 녹아내린 향신료, 그리고 구운 난 위에 살짝 놓인 작고 정성스런 메모. 소금을 반 스푼 줄였어요. 오늘은 조금 마음이 짜서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시락은 계속 그 집 음식으로 배달되었다. 메모도 늘 함께였다. 남편은 아직도 내 요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이라도 알아줬으면 해서요. 사자는 답장을 써 도시락통 안에 넣었다. 오늘 반찬에 들어간 레몬 아주 좋았어요. 당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통해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두 남녀. 어느 날은 레시피 이야기, 어느 날은 지난 사랑에 대한 회고, 어느 날은 아이가 좋아하던 간식 이야기가 오갔다. 사자는 점점 삶의 활기를 찾았고 매일 점심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락이 오지 않았다. 다박왈라에게 따져 묻자 그도 고개를 갸웃했다. 그 도시락은 사실 다른 남자에게 가야 했어요. 당신 집으로 간 건 실수였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런 실수가 어떻게 수주 동안 계속될 수 있었을까? 며칠 후 마지막 메모가 도착했다. 이제 제 남편에게도 제 마음을 전해볼게요. 당신이 용기를 주셨어요. 고마웠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도시락통을 한참 들여다봤다. 때론 삶의 전환점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용기와 따뜻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를 향한 진심은 때로 엉뚱하게 배달되지만 그 진심은 엉뚱한 곳에서도 기적을 만든다. 그리고 오늘도 뭄바이의 거리를 다바관라는 달린다.
도시락 안엔 뜨거운 밥과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제목 고양이 역장의 하루.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 때로 그것이 고양이의 눈을 통해서라도.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고양이가 역장이라니 웃음이 먼저 나왔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라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꾼 기적의 기록이었다. 일본 와카야마현,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작은 시골 마을. 그 마을을 지나는 단 하나의 철도 노선, 키시가와 역은 매일 몇 명 되지 않는 승객만을 태우고 달렸다. 운영 적자에 시달린 회사는 결국 노선 폐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마을 주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기차가 사라지면 우리 마을도 사라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기시역 근처에서 떠돌던 한 고양이가 눈에 띄었다. 하얗고 검은 털이 섞인 삼색 고양이. 이름은 타마. 마을 사람들이 돌보던 길고양이였다. 역무원 중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얘를 역장으로 삼으면 사람들 관심이라도 끌지 않을까? 그 말이 시가 됐다. 2007년 1월 5일 고양이 타마는 정식으로 기시역 역장에 임명되었다. 미니 모자와 전용 명패, 이름표까지 갖춘 타마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개찰구 옆에 앉아 졸거나 지나가는 아이들의 손길을 받아주거나 가끔은 아주 느긋하게 기차를 배웅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타마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몇 명이던 것이 점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었고, 키시가와 기차역은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 노선으로 탈바꿈했다. 기차 안에는 타마 그림이 그려졌고, 역은 타마 테마역으로 꾸며졌다. 고양이 카페, 고양이 기념품, 타마 기차까지 생겨났다. 한때 문 닫을 위기였던 철도 노선은 흑자로 돌아섰고, 마을 상권은 활기를 되찾았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마을 어르신들이 타마를 보며 웃음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말없이 그저 앉아있기만 하는 고양이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을까? 나는 그 해 늦가을 기시역을 찾았다. 작은 역 안에는 타마의 사진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마치 신사에 들린 듯 경건한 얼굴로 타마 인형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날은 타마가 별이 된 지 2해가 지난 해였다. 기시역에는 지금도 타마를 기리는 사당이 있고, 새 고양이 역장 니타마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한 마리 고양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 있냐고. 하지만 누군가의 평범한 존재가 누군가에겐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타마는 보여주었다. 그건 기차를 타는 이유가 목적지에만 있지 않다는 걸, 때론 단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기도 한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다. 제목 숲에서 만난 편지. 말이 없어도 누군가는 우리의 슬픔을 듣고 있다. 핀란드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 큰 슬픔이 있을 때 조용한 숲으로 들어가면 나무 중
한 그루가 그 마음을 대신 들어준다는 이야기. 그 나무는 절대 말하지 않지만 마음의 소리를 기억하고 품어준다고 했다. 그 전설을 믿은 건 5살 때 어머니를 여인 소년 에로였다. 에로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교실에서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았다. 선생님은 아이가 언어 장애를 의심했고, 의사는 사회성 발달 지연을 진단했다. 하지만 에로의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속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말을 고르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매주 주말이면 에로의 손을 잡고 숲으로 갔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걷다가 어느 순간 에로가 특정 나무 앞에 멈춰서곤 했다. 그는 그 나무 앞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짧은 글을 썼다. 엄마, 오늘은 노란 새가 내 창가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내게 웃었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너무 보고 싶어요. 그 편지를 나무 밑에 묻고 나면 에로는 다시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다. 편지를 묻었던 자리에 누군가 짧은 글을 되새긴 종이 한 장을 두고 간 것이다. 에로야, 새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을 거야. 계속 써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 에로는 더 자주 숲을 찾았다. 글은 점점 길어졌고 표현도 더 다채로워졌다. 말은 여전히 하지 않았지만 그는 편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에로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말을 했다. 친구가 건넨 사과를 받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몇 년 뒤 숲 근처의 작은 마을 도서관에는 에로의 나무라는 별명이 붙은 자작나무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써서 묻기도 하고 때론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리기도 했다. 누가 그 답장을 써두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숲의 마음이라고 불렀다. 나는 핀란드 출장 중 그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그 자작나무를 찾아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쪽지를 하나 남겼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며칠 뒤 나는 뜻밖의 답장을 받았다. 당신도 이미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그때 나는 알았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날들에도 세상 어딘가엔 우리를 듣는 나무가 있고 새가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 없는 교감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